가끔은 우연한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2015년 한 무리의 관광객들의 호기심이 거의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길가에서 발견된 한 가지로 시작하여 이중 살인으로 끝났다. 2015년 7월 중순, 몇몇 친구가 애들레이드로 가던 중 호주의 왕가라 마을 근처에 멈추기로 했다. 평범한 도로 휴식이었다. 몸을 풀고 화장실에 가야 했다. 주차장은 평범해 보였다. 고속도로 옆에 먼지투성이 공터, 몇 개의 주차 공간, 평범한 화장실이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주차장 한쪽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아스팔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급히 던져진 것처럼 놓여 있었다. 몇 달 동안 거기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천은 햇볕에 바래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려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천이 찢어진 틈으로 아기 옷 같은 것이 보였다. 바랜 여행 가방을 배경으로 한 밝은 색깔이 눈에 띄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가방을 발로 찼다. 세게는 아니었고 호기심에서였다. 그러자 낡은 천 조각 아래에서 흰색 무언가가 나타났다. 매끄럽고 단단했다. 침묵, 서로의 시선. 정말 사람의 것일까? 확신은 없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어떤 차에서 떨어져 나온 여행 가방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잡동사니로 채워진 소품을 운반 중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버릴 낡은 물건들이었을 수도. 아무도 더 파헤치려 쓰지 않았다. 너무 으스스했다. 친구들은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를 가도 대화는 계속 여행 가방으로 돌아왔다. 혹시 정말 사람의 유골이라면? 혹시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본 것을 교환원에게 설명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여행 가방과 뼈에 대해, 그리고 확신은 없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행 가방은 금방 발견되었다. 관광객들이 묘사한 바로 그 장소였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다. 찢어진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아기의 해골이 있었다. 그 광경은 으스스했다. 두개골에는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회색 빛이 돌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구별할 수 있었다. 위치로 보아 입을 막은 것이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기저귀가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려 했거나 혹은 질식시키려 한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아이를 침묵시키려 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경찰은 일단 이 발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론에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패닉, 거짓 신고의 물결, 히스테리가 발생할 위험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이 아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야 친척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생각해야 했다. 뼈 외에도 여행 가방 안에는 아기 물건들이 있었다. 몇 개의 원피스, 색이 바랜 프린트 티셔츠, 남성용 복서 팬티가 있었다. 이는 아기 옷들 사이에 놓인 낯선 물건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꿰맨 퀼트 이불도 있었다. 깔끔한 바느질, 여러 색깔의 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것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선물한다. 할머니들이 손녀의 생일 선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밝은색 머리카락도 발견되었다. 천에 얽힌 긴 가닥이었다. 최소한의 단서라도 되는 셈이었다. 지역 내 모든 실종 아동 신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을 뒤져보았다. 묘사, 사진을 검토하고 나이와 머리카락 색을 대조했다. 잃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물건들에는 태그도 글씨도 이름도 없었다. 소유자를 알려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제조사의 오래된 라벨도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져 나갔다. 여행 가방이 길가에 얼마나 오래 놓여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 달? 1년?
그 이상일까? 과학수사관들은 현장에 바로 캠프를 차렸다. 텐트, 장비, 수 킬로미터의 통제선,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느리고 체계적으로, 모든 돌멩이, 모든 덤불까지. 법의학자는 며칠 후 이것이 여자아이임을 확인했다. 나이는 2세에서 4세 사이. 뼈의 상태로 보아 유해는 이곳에 몇 년간 방치되어 있을 수 있었다. 아마 3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실종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마치 그 여자아이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면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도로관리팀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고속도로 구간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누가 여행 가방을 이전에 보았거나 주의를 기울였을 수도 있을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지막 팀은 발견되기 2달 전에 이곳에서 작업했다. 길가를 수리하고 표지판을 교체했다. 여행 가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매일 출퇴근길이나 시내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차장 한쪽에 아기 옷이 들어있는 찢어진 가방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다. 주차장에서 떨어져 놓여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버리는지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분석 결과 여행 가방은 정말 오랫동안 여기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단지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마 풀이나 덤불 속에 한쪽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동물들이 옮겼을 수도 있다. 들깨나 여우들은 종종 길가의 쓰레기를 뒤지곤 한다.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이것은 오래 걸릴 일이라는 점이었다. 남호주 형사들은 지역 역사상 가장 큰 수사 중 하나를 시작했다. 전체 수사관 팀을 배정했다. 추가 자원도 투입했다. 왕가라는 작은 농업 마을이었다. 수십 채의 집, 하나의 학교, 상점 하나.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소녀의 물건, 머리카락 색깔 정보, 대략적인 나이, 모든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고 발견된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불, 원피스, 티셔츠, 혹시 누가 알아볼까 해서였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주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도울 수는 없었다. 이런 물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밝은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는 이곳에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사 지역을 확대했다. 인근 도시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치원은 교사들이 기억할 수도 있었다. 병원은 의료 기록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학교, 진료소, 사회복지기관까지 지역 전체 실종 아동들의 방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다. 각 실종자를 확인했다. 나이, 묘사, 실종 상황을 대조했다.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물건들을 추적하려고 했다. 혹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 희귀한 브랜드가 있을까 해서였다. 옷의 라벨을 확인하고 제조업체를 조사했다. 소용없었다. 옷은 아주 평범했다. 전국 수십 개의 상점에서 팔렸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손으로 만든 이불이었다. 독특한 물건이었다. 깔끔한 바느질, 여러 색깔의 천조각으로 된 독특한 무늬.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누군가가 사랑을 담아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었다. 언론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신문 보도, 지역 TV 뉴스. 이불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다. 물건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여행 가방 자체도 촬영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통,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사람들은 전화에서 추측을 나누고
이상한 상황들을 기억해냈다. 한 지역 주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언젠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길가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잘 차려입었고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이상하게 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의 묘사는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젊었을 수도 있다. 중년이었을 수도 있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단서들을 확인하는 것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짓 경보, 우연의 일치, 추측뿐이었다. 몇 주가 몇 달의 무익한 수색으로 변했다. 형사들은 쉬지 않고 일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이름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언론인들은 그녀를 여행 가방 속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신문 헤드라인, TV 보도, 어디에서나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 모든 것이 2015년 10월 초에 바뀌었다. 경찰서의 평범한 업무일이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이때쯤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사건 단서 목록에서 1267번째였다. 이 숫자는 사건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지를 보여준다. 1000건이 넘는 전화가 있었지만 단 하나의 돌파구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한 여성이 전화했다. 자신을 타냐 베버라고 소개했다.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단호했다. 오랫동안 한 젊은 엄마와 친구였다고 말했다. 칼리 피어스 스티븐슨이라는 이름이었다. 칼리는 호주 북부에서 자랐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한달리스였다. 특이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었다. 두 사람은 여러 해 전에 실종되었다. 이상한 상황에서 칼리가 가족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떠났다고 여겨졌다. 젊은 엄마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며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었다. 타냐는 뉴스에서 이불과 옷을 보자마자 바로 그것들을 알아보았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한달리스의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그 이불을 기억했다.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2008년에 이미 사라졌다. 7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 그들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전화도 편지도 없었다. 타냐는 보도가 나간 직후 칼리의 의붓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에게 뉴스에 나온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 남자도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이불을 보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은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마침내 단서가 생겼다. 칼리 피어스 스티븐슨은 실종 당시 20세였다. 호주 중앙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도시 앨리스 스프링스의 미혼모였다. 평생 어머니 콜린과 함께 살았다. 친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들을 버렸다.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졌다. 나중에 어머니는 재혼했다. 칼리는 의붓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주었다. 친아버지는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다. 그녀는 밝고 착한 아이였다. 잘 웃고 개방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독립심이 강했다.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19세에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비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가능한 한 도왔다. 칼리는 출산 직후 거의 바로 일하러 나갔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았다. 두 사람은 함께 감당해 나갔다. 실종되기 약 1년 전 칼리는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꽤 빨리 동거를 시작했다. 친척들은 즉시 눈치챘다. 그녀는 달라졌다. 냉담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연락하는 횟수가 줄었다. 전화는 점점 덜했고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다. 실종되기 한 달 전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말했다.
날카롭게 자세한 설명 없이 말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전했다. 앨리스 스프링스를 떠나고 싶다고, 전국을 여행하고 싶다고, 딸에게 호주를 보여주고 싶다고, 바다, 도시, 숲, 사막 마을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그 결정은 충동적이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칼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여행을 꿈꾸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금 놀랐지만 지지해 주었다. 출발 직전 그녀는 혼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엘 홀뎀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함께 간다고. 가족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머니는 즉시 걱정했다. 그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나? 왜 딸은 예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았다. 그가 딸보다 10에서 15살 많다는 것, 그들이 단지 친구라는 것, 최근에 만났다는 것 뿐이었다. 어머니는 만남을 주장했다. 딸이 함께 길을 떠나려는 사람이라도 보고 싶었다. 만남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즉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니엘은 이상하게 행동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은 줄곧 옆으로, 아래로, 대화 상대방을 지나쳤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다. 두어 마디로 말을 아꼈다. 그는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불쾌했다. 심지어 섬뜩하기까지 했다. 엄마는 딸의 여행을 만류하려 했다. 딸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칼리는 단호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엄마가 너무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때 그 여성은 다른 것을 요청했다. 적어도 손녀는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딸이 원한다면 여행하게 내버려 두겠지만 아이를 왜 끌고 가느냐고 물었다. 칼리는 그것마저 거절했다. 한다리스는 자신과 함께 갈 것이다. 2008년 11월 칼리와 한다리스는 앨리스 스프링스를 떠났다. 짐으로 가득 찬 트렁크, 2개의 여행 가방, 유모차. 엄마는 집 앞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딸이 매일 전화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벗는지, 아기는 잘 지내는지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활기차고 즐거웠다. 그러다 전화는 뜸해졌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결국 짧은 메시지만 오게 되었다. 다 괜찮아. 계속 가고 있어. 나중에 메시지 할게. 와 같은.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연락이 거의 끊겼다. 그런데 칼리는 이 명절을 무척 좋아했다. 항상 전화했고 올 수 있다면 찾아왔으며 가장 먼저 축하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엄마는 온종일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기는 항상 손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칼리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 여성은 매우 걱정했다. 타냐 웨버와 걱정을 나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칼리는 SMS를 보냈다.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만 물었다. 송금이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음 송금을 요청할 때만 연락을 했다. 그리고 항상 문자 메시지로만. 전화 통화도 영상 통화도 없었다. 오직 메시지만. 이상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걱정을 키우지 않았다. 어쩌면 전화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행과 이동,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겠지. 이 이야기를 듣고 형사들은 먼저 칼리가 아니라 그 소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최우선이었다. 타냐 웨버가 도왔다. 며칠 후 그녀는 경찰서로 왔다. 사진이 담긴 폴더를 가져왔다. 수사관들은 폴더를 열었다. 사진들을 한 장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다.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옷을 입은 한다리스의 사진. 같은 드레스, 같은 색상. 틀림없었다. 다른 사진에는 소녀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바로 그 손으로 만든 조각 이불이 덮여 있었다.
같은 바느질, 같은 색상. 타냐의 말에 따르면 그 이불은 한다리스의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했다. 콜린은 그것을 만드는데 몇 주를 보냈다. 소녀의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주었다.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소녀의 칫솔로 DNA 프로필을 작성했다. 샘플은 연구실로 보내졌다. 여행 가방에서 나온 물질과 비교했다. 일치했다. 100%. 경찰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아이는 2살짜리 한다리스 피어스였다. 모녀가 어디에도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2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찾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9년에 엄마 콜린이 경찰에 신고했었다. 딸과 손녀의 실종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했다. 딸이 연락이 되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실종에도 불구하고 칼리와 한다리스의 디지털 활동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칼리의 이름으로 발송된 메시지들, 그녀의 카드로 이루어진 거래들, 여러 ATM에서 현금 인출, 모든 것이 칼리의 엄마 콜린이 사망한 후에야 멈췄다. 마치 그녀의 정보를 사용하던 사람이 흥미나 기회를 잃은 것처럼 이제 칼리 본인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면 딸과 같은 운명을 맞았는지. 여행 가방이 발견되기 거의 5년 전인 2010년 8월, 한 무리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벨랑글라 숲을 탐사하고 있었다. 이곳은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고립된 지역이었다. 울창한 덤불, 통과하기 어려운 길, 불길한 명성을 가진 곳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연쇄살인범 이반 밀라트가 이곳에 희생자들의 시신을 버렸다. 젊은 여행객들과 히치하이커들이었다. 총 7명의 희생자. 그는 94년에 체포되었지만 그 숲은 그 이후로 무거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자전거 라이더들은 울창한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다. 오솔길에서 벗어나 지름길로 가려 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은 뼈였다. 하얗고 길며 풀밭에 놓여 있었다. 벨랑글라의 불길한 명성이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혹시 사람의 뼈일까? 그들은 서로 의논했다. 아니야, 이건 분명 동물일 거야 라고 결정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죽은 캥거루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숲의 다른 구역 탐사를 마치고 그들은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첫 번째 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했다. 떨어진 나뭇잎 속에 놓여 있었고 흙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즉시 경찰에 전화했다. 자신들이 있는 곳과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벨랑글라에서는 관광객들이 당황하여 막대기와 돌을 뼈로 착각하는 등 끊임없이 잘못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형사들은 먼저 발견물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자전거 라이더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화를 꺼내 두개골 사진을 찍었다. 경찰에 보냈다. 수사관들이 사진을 받고 그것이 정말 사람의 두개골임을 확인하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다. 범죄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가를 투입했다. 주변 숲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거의 완전한 골격을 발견했다. 뼈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대부분을 수습했다. 여성의 유해였다. 극히 잔혹한 상황에서 사망한. 다수의 부상, 흉골, 갈비뼈, 척추골절, 모든 것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공격을 시사했다.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살해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흉부가 으스러져 있었다. 손상된 양상으로 보아 무거운 물건으로 혹은 발로 누군가 밟고 체중으로 눌러 뼈를 부러뜨린 것이었다. 뼈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주위로 20m가량. 이곳에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야생동물들이 유해를 흩뜨렸고 자연이 제 역할을 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한 단서를 찾았다. 계속해서 이반 밀라트의 희생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전에 찾지 못했던 희생자일 것이라고. 몇 가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색이 바래고 찢어졌지만 여전히 식별 가능한 티셔츠, 근처 풀밭에 있던 은 귀걸이, 나무 뿌리 사이에 끼어 있던 흰색 양말.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여행 가방 사건의 수사를 연상시켰다. 같은 방법, 같은 난관, 같은 실패. 유일하게 밝혀낸 것은 그 티셔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호주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이었다. 특정 모델로 한정된 기간 동안 생산되었다. 이는 밀라트를 용의자에서 제외시켰다. 그는 94년에 이미 체포되었다. 2003년에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 거의 1년 동안의 성과 없는 수색이 흘렀다. 뉴사우스웨일즈의 형사들은 모든 가능한 단서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들은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고고학자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그 여성은 두개골을 바탕으로 얼굴을 재구성하는 데 전문이었다. 이전에는 법집행기관이 거의 그녀에게 의뢰하지 않았다.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그들은 두개골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 여성은 몇 주 동안 작업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종이와 컴퓨터 모델에서 연조직을 복원했다. 초상화가 완성되었다. 젊은 여성, 금발머리, 둥근 얼굴. 대략적인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 그 초상화는 전국에 배포되었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뉴스에 보여지고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요청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대략적인 사망 시기만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에 이곳에서 통제된 산불 진압 작업을 실시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조한 식생의 계획적 소각이었다. 뼈에는 불의 흔적이 있었다. 타버린 부분, 그을린 표면, 즉 유해는 소각 작업이 진행될 때 이미 이곳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시간 간격을 좁혔다. 그 여성은 2003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실종되었다. 6년, 여전히 너무 넓은 범위였다. 하지만 5년 동안 희생자는 신원 미상으로 남아 있었다. 형사들은 사건을 계속 수사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언론은 그녀를 벨랑글라의 천사라고 불렀다.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티셔츠에 엔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름이 없었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법의학자들은 뼈에서 완전한 DNA 프로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보존 상태가 좋았고 질 좋은 재료였다. 5년 동안 국내외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대조했다. 매달 새로운 확인, 결과는 없었다. 한다리스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벨랑글라의 천사를 떠올렸다. 두 사건을 모두 담당했던 형사 중 한 명이 우연의 일치에 주목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실종되었다. 아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젊은 여성의 유해도 발견되었다. 일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였다. 거의 10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두 희생자. 다른 상황, 다른 장소. 하지만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만일을 대비해서 벨랑글라의 DNA 프로필을 요청했다. 칼리 피어스 스티븐슨의 친척들과 비교했다. 일치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였다. 칼리였다. 다시 타냐 웨버에게 연락했다.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 여행과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새로운 질문들을 했다. 그 여성은 이전에 사소해 보였던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했다. 여행 시작 일주일 후 칼리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긴장되어 있었고 속상해 보였다. 그녀는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 여행을 떠난 것이 엄청난 실수였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당장이라도. 하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타냐는 무슨 일이냐,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었다. 칼리는 대답을 회피했다. 돌아가면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소통은 오직 문자 메시지로만 이어졌다. 짧고 무미건조한 문구들. 한동안 엄마는 딸과 손녀의 사진을 받았다. SMS로 보내졌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유모차에 앉은 한다리스, 그 옆에 칼리. 2009년 9월까지 이것마저 끊겼다. 마지막 사진은 8월 말에 도착했다. 그 후로는 오직 문자 메시지만 있었다. 여성은 불안해했다. 딸이 고의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시 뭔가에 화가 난 걸까? 혹시 자신의 독립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바로 그때 콜린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며칠 뒤 칼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딸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썼다. 그저 이동 중에 통신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곧 도착할 것이라고. 여성은 신고를 철회했다. 괜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형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칼리와 한다리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난 상태였다. 그 여행 중에 칼리는 경찰에 의해 2번 정지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었다. 2008년 11월 8일 쿠버 패디 근처 고속도로에서 과속이었다.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08년 12월 초 캔버라 교회에서 차선 변경 위반이었다. 구두 경고를 받았다. 2번의 정지는 모두 기록되었다. 칼리는 운전 중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있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공식적인 확인이었다. 칼리의 살해는 2008년 12월 15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 데이터와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여자아이는 다음 달 이내에 살해되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15일과 1월 중순 사이였다. 하지만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누군가 칼리의 전화를 계속 사용했다. 그녀의 은행 카드도, 심지어 그녀의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기도 했다. 누군가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이득을 위해서. 형사들은 금융 기록을 조사했다. 은행 거래 내역, 거래 데이터를 요청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칼리의 계좌에서 9만 달러 이상이 인출되었다. 점진적으로, 소액으로, 500달러씩, 700달러씩, 정기적으로.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 콜린은 딸에게 돈을 송금했다. 한 번에 약 500달러씩,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그녀는 딸이 그저 여행 중일 뿐이라고, 돈이 필요하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형사들이 앨리스 스프링스 출발 이후의 활동을 추적하면 할수록 한 이름이 더 자주 떠올랐다. 데니얼 홀뎀. 돈 인출은 기록에 따르면 데니얼이 있었던 도시들에서 이루어졌다. 메시지는 칼리의 전화가 데니얼의 전화와 가까이 있었던 순간에 발송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칼리를 만났을 때 이미 그는 오랜 전과가 있었다. 여성 폭행, 구타, 협박, 스토킹, 아동 성추행 신고도 있었다. 여러 건이었다.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못했는데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사라지거나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데니얼은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수많은 전과가 있었다. 마약, 폭행, 강도.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는 명성을 얻었다. 강간범, 잔인하고 계산적이며 매우 은밀한 유형이었다. 동료 수감자들과 수다를 떨지 않고 혼자 지냈다. 데니얼 본인은 빨리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친척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이전 주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촌을 찾아냈다. 그 남자는 작은 마을에 살며 농장에서 일했다.
형사들이 그를 찾아갔다. 데니얼에 대해 그리고 2008년의 그 여행에 대해 질문했다. 그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기꺼이 이야기해 주었다. 칼리, 한다리스 그리고 데니얼이 정말로 그를 찾아왔었다. 며칠 동안 머물렀다. 연인처럼 보였다. 칼리는 차분해 보였고 미소를 지르며 딸과 놀았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했다. 아마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촌은 벽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데니얼은 크게 요구하듯이 말했다. 칼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반대했다. 데니얼은 동반자가 여행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휘발유, 식비, 모텔비. 하지만 그녀는 반대했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돈이 없다고. 갈등 후 한밤중에 데니얼은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했다. 머리를 식히고 바람을 쐴 겸 신선한 공기 속에서 대화하기 위해 그는 차 열쇠를 들었다. 칼리는 말없이 뒤따라 나섰다. 몇 시간 후에야 돌아왔다.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사촌이 물었다. 그녀는 어디 있냐고. 데니얼은 감정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운전 중에 그녀가 어떤 호텔 앞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길가의 여관이었다. 그녀는 떠난다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한다리스를 데리고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할머니에게 데려다주고 자신은 여행을 계속할 작정이었다. 이상한 점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사촌에게 칼리의 차를 파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여행 경비 대신 차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돈 대신 차로 합의했다고. 사촌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합의를 했든 무슨 상관인가. 그는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것을 도왔다. 며칠 뒤 구매자를 찾았다. 사촌은 벨랑글라 숲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다. 바로 칼리의 유해가 발견된 그곳이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이 만남 이후로 칼리도 여자아이도 살아있는 채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모든 상황은 데니얼을 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들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들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기록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데니얼이 칼리를 호텔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한 후에도 그녀의 휴대전화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데니얼의 전화와 가까이 있었다. 동일한 기지국, 동일한 도시들, 동시 이동, 감시 카메라 영상도 발견했다. 주유소, 주차장, 상점. 영상에는 데니얼이 혼자 있었지만 칼리의 전화는 그의 근처에서 핑이 울렸다.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가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증인, 은행의 영상 기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났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녀가 실제 생활에서 칼리를 사칭했다. 은행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칼리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수당이 필요할 때 사회복지 서비스 양식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들은 영상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그녀를 찾아냈다. 전화 기록 분석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다. 칼리가 사라진 날 2008년 12월 14일 데니얼은 벨랑글라 숲 방향으로 향했다. 기지국 데이터가 그 경로를 확인해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돌아왔다. 한다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사망한 곳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곳에 있게 되었는지. 형사들은 살해당한 여성을 사칭한 여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상당히 빨리 신원이 확인되었다. 헤이즐 패스마, 30대 중반, 휠체어 사용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헤이즐은 칼리와의 여행 전에도 데니얼을 만났었다. 실종되기 몇 년 전부터 그들은 우연히 바에서 만났다. 대화를 시작했다. 그 역시 그녀에게 호주 여행을 제안했다. 도로의 낭만, 자유. 그녀는 동의했다.
새 아이를 데리고 갔다. 두 아이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지만 데니얼은 세 번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주장했다. 비록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여행은 순조로웠다. 몇 달 동안 나라를 누볐다. 바다, 산, 사막, 결국 앨리스 스프링스에 정착하기로 했다. 여성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어 했다. 길 위에서의 생활에 지쳐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칼리를 만났다. 지역 바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니얼은 범죄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불법 물질을 팔았다.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한 달에 몇 번씩 애들레이드로 장거리 여행을 했다. 편도 15시간 거리였다. 그곳에서 대량의 마약을 모았다. 차의 비밀 장소에 숨겼다. 앨리스 스프링스로 다시 가져와 팔았다. 2008년 그런 여행 중 한 번 그는 헤이즐과 새 아이를 데려갔다. 일과 여행을 겸하기로 한 것이다. 야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데니얼은 빠르게 달렸고 위반했다. 캥거루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다. 동물이 도로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는 급하게 갓길로 핸들을 꺾었다. 차는 전복되었다. 여러 번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헤이즐의 두 큰아이는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전벨트가 없었다. 헤이즐 자신도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를 잃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마비되었다.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데니얼이 그녀를 찾아왔다. 한 번 꽃을 가져왔고 형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리와 한다리스와 함께였다. 그들을 소개했다.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방문 후 단 하루 만에 2008년 12월 중순 데니얼은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는 부상당한 여성을 버렸다. 슬픔에 잠기고 두 아이를 잃고 휠체어에 갇힌 여성을. 헤이즐은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이용당하고 버려졌다고. 그녀는 그를 고소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망가진 삶에 대한 보상도. 이 모든 일이 12월에 일어났다. 그녀가 그에게 소송을 알리자 데니얼은 갑자기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보고 싶다고. 크리스마스에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정말로 찾아왔다. 선물과 미소, 사과와 함께. 칼리 살해 후 며칠 뒤였다. 형사들이 헤이즐에게 연락하여 칼리와 한다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데니얼과 약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완전히 헤어졌다고. 압력에 못 이겨 자백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부분적으로. 그렇다. 전 남자친구를 도와 칼리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보안을 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었다. 그렇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칼리를 사칭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칼리와 그녀의 딸의 운명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데니얼이 단지 카드를 훔친 것이라고, 평범한 사기라고 생각했다고. 형사들이 사기죄로 인한 형량을 언급하며 위협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공범, 장기 형량. 헤이즐은 무너졌다.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흔들렸다. 우연히 남자친구의 전화를 들었다. 시간을 확인하고 싶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숲 바닥에 죽은 여인. 눈은 떠져 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가슴은 찌그러져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헤이즐은 얼어붙었다. 몇 초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데니얼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물었다. 이건 누구야?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백했다. 칼리를 죽였다고. 그리고 한다리스도.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차분하게, 감정 없이,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말에 따르면 밤에 칼리를 죽였다. 사촌 집에서 싸운 후였다. 그녀를 숲에 내려주었다.
거기서 공격했다.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때렸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발로 짓밟았다. 목을 밟았다. 확실히 할 때까지 누르고 있었다. 가슴을 밟았다. 몸무게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즉시 죽이지 않았다. 차에 남겨두었다. 그녀와 함께 며칠 동안 도시들 사이를 다녔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속였다. 모텔에 묵고 그녀에게 밥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리고 한 모텔에서 그녀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았다. 여러 겹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그 위에 머리에 기저귀를 씌웠다. 단단히 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오랫동안 죽어갔다. 몸부림치고 숨을 쉬려고 했었다. 그는 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임을 멈추자 범인은 시신을 수건으로 감쌌다. 여행 중에 사용했던 여행 가방 중 하나에 넣었다. 그 무렵 그는 왕가라 근처에 있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장소를 찾고 있었다. 길가에 주차장을 보았다. 멈췄다. 내렸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고요했다.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주차 공간에서 떨어진 풀밭 쪽으로 옮겼다. 던져놓고 떠났다.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헤이즐은 경찰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공범이 되었다. 계속해서 자신을 칼리라고 속였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다. 사회복지기관에 서류를 작성했다. 수당을 받았다. 여성은 그녀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와 데니엘과 함께 계속 여행했다. 여러 모텔에 묵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일행은 칼리의 수당과 그녀의 어머니로부터의 송금으로 생활했다. 타인의 돈, 죽은 자의 돈. 이제 헤이즐은 주장했다. 모든 일에 참여한 것은 오직 두려움 때문이라고. 거부하면 데니엘이 자신도 처리할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심지어 만나지도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쉽게 경찰에 연락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헤이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범자, 살인자의 조력자.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정보를 오직 관대한 처분을 받는 대가로 넘겨주었다. 수사 당국과의 거래, 기소 면제. 그녀가 알려준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데니엘에게서 죽은 칼리의 사진이 담긴 USB를 훔쳤다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에게 보관을 맡겼다. 만일을 위해서. 수사관들은 헤이즐의 여동생에게 연락했다. USB를 받았다. 컴퓨터에 연결했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수십 장. 숲속에 있는 칼리, 땅 위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은 데니엘 홀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그 남자는 2015년 10월에 체포되었다. 이른 아침, 특수부대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이중살인, 그리고 범죄 목록 전체, 사기, 개인정보 도용, 마약 불법 거래. 2018년까지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끌렸다. 변호사, 논쟁, 연기. 그러나 살인 사건 발생 거의 10년 후 2018년 봄 그는 죄를 인정했다. 갑자기 한 재판에서 그저 일어나서 말했다. 유죄입니다. 이것은 그가 배심원 재판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검찰과의 거래,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는 대가로 자백, 희생자 유족과 대중은 격분했다. 사형을 요구했다. 끔찍한 잔혹성, 아이 살해.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최고 형벌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나 호주에서는 1985년에 이미 사형이 배지되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67년이었다.
살인자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다. 2번의 종신형, 가석방 없는, 결코, 평생을 감옥에서.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데니엘은 설명하지 않았다. 질문에 침묵했다. 검사는 자신의 연설에서 추측을 내놓았다. 살인은 스릴을 위해 저질러졌다.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 통제, 몇 가지 추가 동기, 아기 함다레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 그는 이전에 그녀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였다. 증인들은 이상한 행동을 확인해 주었다. 재정적 이득, 수당, 어머니로부터의 송금, 몇 년 동안 9만 달러, 소녀의 유해 상태가 좋지 않아 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수사관들은 데니엘 홀뎀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실종자들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데니얼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밝혔다. 어쩌면 설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저 말한 것일 수도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은 끔찍했다. 의붓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구타했다. 주먹으로, 벨트로, 닥치는 대로. 굶주리게 했다.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방에 가두었다. 사소한 잘못에 대한 벌로 끓는 물을 부었다. 그 소녀는 몇 번 탈출을 시도했다. 집에서 도망쳐 아는 사람 집에 숨었다. 하지만 경찰은 매번 그를 다시 돌려보냈다. 의붓아버지에게로. 이러한 배경에서 11살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다. 잊기 위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 나중에 3번 자살을 시도했다. 과다 복용, 손목 절단, 목맴. 매번 구조되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이르는 길의 일부를 설명해 줄 수도 있었다. 정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승자는 없었다. 칼리의 어머니 콜린은 살인범의 체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014년에 사망했다. 딸과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 알지 못했다. 한다리스의 할머니는 유해가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사망했다. 둘 다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났다. 이 모든 사건 후에 수제 담요, 아이의 뼈와 함께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바로 그 담요는 피어스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먼 친척들에게. 칼리와 그녀의 딸 한다리스는 함께 묻혔다. 고향인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작은 장례식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친구들, 먼 친척들, 기억하는 사람들. 나란히 놓인 2개의 무덤, 어머니와 딸, 마침내 함께.